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휴이 들려주는 원인과 결과 이야기 시간입니다. 휴는요, 영국의 철학자로서 경험주의를 완성시킨 동시에 그 한계를 지적한 학자입니다. 경험주의란 인간의 인식과 지식, 즉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이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을 뜻하는데요. 휴은 경험론자인 동시에 회의론을 철학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의론이란 진리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적으로 옳은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이게 끝일까? 이게 다일까? 이게 과연 변하지 않는 법칙일까?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의심하는 그런 입장을 회의론이라고 해요. 휴은요, 경험론자인 동시에 바로 이런 회의론을 철학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휴의 철학을 회의론적 경험론이라고 불렀습니다. 휴이 들려주는 원인과 결과 이야기를 함께 듣다 보면 그의 철학을 왜 회의론적 경험론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데이비드 휴은 18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의 휴은 집안의 결정에 따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률가가 되기 위해 12살에 12세에 에든버러 법학부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거기 가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제 법학 공부를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 휴은 오히려 철학이나 역사, 문학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휴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법률 공부를 권했지만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은 몰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책이나 역시 로마의 유명한 시인인 버질의 문학책 등을 자주 읽으면서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읽어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만의 사상을 만들어가고 있던 휴은요, 결국 18세에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경험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네, 새롭게 생각의 어떤 넓은 자신만의 사고의 폭을 경험했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로지 읽고 쓰는 일에만 몰두를 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열정적으로 철학에 매달렸던 거죠. 이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데카르트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한 예수회 대학의 도서관에서 연구와 집필에 몰두했죠. 휴은 당시에는 호평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는요, 휴의 사상이 가장 잘 담긴 아주 중요한 저서로 손꼽히는 이 인성론과 당시 사회와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책을 다뤘던 그런 내용을 다룬 도덕, 정치, 철학 등을 이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은요, 특유의 비판적인 사상 때문에 무신론자라던가 이단이라는 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해 함부로 비판을 한다거나 또는 교회에 이렇게 반기를 들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사회, 정치, 문화, 전통 이 모든 것의 뿌리이자 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라던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었다는 거죠. 이런 의심 때문에 휴 역시 재판까지 받을 뻔했지만 다행히 당시 이제 친분이 있던 젊은 선직자들이 휴을 변론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이렇게 휴은 사회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 세계를 꾸준히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들려줄 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뭐 인상, 관념과 같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 이런 개념들이 왜 중요한 거지? 뭐 그걸 통해 뭘 밝히려는 거지?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당장 삶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철학이 왜 중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해 연구를 한다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즉 인간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느끼는가, 그것이 과연 옳은가, 올바른 것인가, 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생겨난 여러 학문들이 있죠. 그런 학문들, 또 지식, 진리는 과연 올바른가, 옳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철학을 하면요, 생각을 하면 과연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올바른지, 그로 인해 생겨난 학문, 지식, 진리들이 올바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학문은 더욱 발전하고 인류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철학하는 이유가 다 있다, 이것도 우리 인류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당장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생각을 해버렸구나, 의심을 했구나, 뭐 이렇게 자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회의하고 반성하는 것, 이게 바로 휴이 철학을 하는 방법이었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성하는 게 철학하는 방법이라고요? 뭐 언뜻 듣기에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마 휴의 원인과 결과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듣고 나면요, 여러분도 모두 하시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휴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는 우리 앞에 부분까지 이제 내용을 봤었고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원리에 대한 개념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죠. 다음부터 이제 볼게요. 앞서 휴은 경험론을 주장한 철학자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경험론이란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을 뜻한다는 설명도 드렸고요.
이것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즉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선천적인 능력보다는 감각적인 경험,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얻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험론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휴은 단순히 경험론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회의론적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어떠한 경험을 통해 사실과 진리를 얻어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험론이었죠. 있지만 그건 역시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경험론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사실과 진리를 얻어낸다. 오직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근원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결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과거에 반복된 경험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 확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까지도 다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확신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휴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죠.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는 경험을 통해 진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불변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인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율에 대한 비판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차근차근 알아야지만 휴메의 원인과 결과 이야기 역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그 개요를 살펴볼게요. 휴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즉 경험을 할 때 인상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대상에 대해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상은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즉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인상을 갖게 하는지 영향을 주고, 이 인상은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이 굳어져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가 가진 상상력으로 대상을 대할 때, 즉 경험을 할 때 어떤 인상을 갖게 되고, 그 인상이 시간이 지나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굳어지면 그 대상에 대한 신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역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굳어진 생각들이 있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굳어진 생각 말이에요. 근데 휴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휴무는 인과관계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럼 대체 휴무는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비판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나온 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상력, 인상, 관념, 신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과율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 이에 대해 휴무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앞에서 그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상상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휴무는 상상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감각 경험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고, 그걸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경험한 뒤 그에 대한 신념이 생기려면 감각에 의한 경험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즉, 보고, 만지고,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에 의해 느끼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거든요. 즉, 감각 경험은 신념을 갖게 하는 필요 조건으로 신념은 감각적인 성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맛보고 이런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이는 그 대상에 대한 신념 역시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경험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검토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신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휴무이 말한 우리 감각 경험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두 가지, 항상성과 정합성입니다. 먼저 여기 항상성이 보이시죠? 항상성이란 우리의 경험이 통일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경험이 통일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만 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풍경을 보았을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 앞에 낮은 언덕이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들도 보이시죠? 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멀리로는 산도 이렇게 솟아 보이는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풍경을 보다가 잠깐 눈을 감거나 혹은 고개를 돌려서 그 풍경들이 당장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똑같은 그 풍경을 본다거나 혹은 그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처음에 그 풍경을 보면서 얻었던 인상의 느낌의 변화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풍경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잠시 눈앞에 풍경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풍경을 보면서 얻었던 인상에 변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잠시 고개를 돌렸다고 해서, 잠시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언덕, 나무, 산을 보면서 얻었던 인상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꼭 어느 풍경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느낀 인상이 잠시 그 대상과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역시 친구들, 가족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들, 관념들이 있습니다. 또는 처음 만났던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인상, 그게 헤어졌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그때 어제 받았던 인상 자체가 쉽게 변하나요? 아니죠? 네, 아니라는 거 느끼신 적 많았을 거예요. 이것은요, 보는 사람과 그 대상 사이에 보이는 성질이나 관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우리의 경험이 통일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경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다음으로 정합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정합성은 어떤 대상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변화는 규칙적이라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방에서 화롯불을 켜놨다고 해요. 화롯불을 켜놓고 있다가 1시간쯤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화롯불은 처음과 같은 상태로 있지 않겠다는 걸, 그러니까 처음과 다른 상태가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계속해서 만져주거나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걔는 변화를 겪어서 불씨가 사그라져 있겠죠. 그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빵이 있어요. 빵을 식탁 위에 두고 한 달 정도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그 빵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곰팡이가 막 슬어서 먹지 못하게 상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롯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보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빵이 상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도 아닌데 얘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물리적인 대상들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지 않아도 그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변을 둘러싼 대상들을 항상 일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접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쉬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지켜볼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의 감각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항상성, 정합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내가 경험한 대상이 당장 눈앞에 사라진다고 해도 그에 대한 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항상성. 그리고 대상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그 규칙성을 알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정합성. 자, 우리의 상상력은요, 바로 이러한 성질들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주변의 대상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긴 신념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식빵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식빵이 있죠. 그 친구가 식빵을 처음 접했을 때 인상은요,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감촉이 부드럽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식빵을 다 먹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눈앞에 식빵이 없네요. 다 먹었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식빵에 대해 받은 인상이 변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는 없지만 우리의 감각 경험에는 뭐가 있댔어요? 항상성이 있댔죠?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빵을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다가 둔 채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친구는 식빵이 변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게 아닌데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 대상의 변화가 규칙적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감각의 정합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상상력은 대상을 접하는 감각에 이런 항상성이나 정합성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한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식빵은 하얗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데 따뜻한 곳에 오래 두면 금방 상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는 곧 그 친구에게 식빵은 이렇다. 말랑말랑하고 하얗고 부드러운데 오래 두면 상한다. 라는 식빵에 대한 일종의 신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상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요. 우리가 감각 경험이 가진 성질들 알아보았죠. 자, 그럼 상상력의 작용과 그로 인한 인상과 관념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볼게요.